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7%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오히려 올려잡은 것과 대조적인데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양파값이 1년 전보다 33%나 뛰는 등 올겨울 한파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부터 물가 상승 소식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서울 택시 요금도 인상됩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이강 체제가 굳어진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 등 최근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은 견고하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올렸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내려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월부터는 식품 가격과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올해도 전방위로 예고되고 있는 경제 한파 관련 소식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에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더 낮춘 1.7%로 예측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면서 수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IMF가 예상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입니다. 지난해 10월 예측치보다 0.3%포인트 낮춘 겁니다.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것과 대조적입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우리 경제를 어둡게 내다본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고금리 쪽에서 어떤 소비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상반기까지 나빠질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도 세계 경기 둔화로 수출이 부진한 영향 등을 IMF가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출 물량 금액 지수는 석 달째 감소세입니다. 특히 수출 금액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반도체 부진에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와 주요 기관이 1%대로 성장률을 한껏 낮춰 잡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을 늘리는 등 수출 투자 활성화로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채소값이 급등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과자와 빵 가격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 서민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거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이 지났지만 채소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달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양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3%나 급등했습니다. 대파와 오이 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때문입니다. 설 명절 때 수요가 조금 증가해서 1월 중에는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높았는데 설 이후에도 한파나 아니면은 일조량 부족 영향이 좀 발생을 해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설 명절 출하 물량이 늘면서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닭고기와 달걀 가격은 올랐습니다. 식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롯데제과는 마가레뜨와 빼빼로 등 일부 과자 제품을 100원에서 300원가량 올렸고 만두와 돈가스 등 가공식품 가격도 최대 14% 인상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후레쉬 식빵 등 90여 개 제품 가격을 평균 6.6% 올렸고 농심 켈로그와 롯데리아도 각각 10%와 5% 인상했습니다. 식품업체들은 재료값 상승은 물론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올라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주류 가격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을 올리면서 주류 업체들도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통업체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료품 가격 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공공요금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고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이르면 4월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요금은 올랐는데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짧아집니다. 우리나라 택시요금은 이용 거리와 시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는데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와 시간도 단축됩니다.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됩니다. 쉽게 말해 미터기가 더 자주, 빨리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밤에 택시를 타면 요금이 훨씬 비싸집니다. 지난해부터 확대된 심의 할증에 따라 밤 10시에서 11시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기본요금은 5,800원이 됩니다. 승객이 가장 많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 때 할증률은 40%. 이 시간에 택시 타면 기본요금만 6,700원입니다. 택시에 이어 8년 만에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4월부터 300원에서 400원 오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8년 동안 요금 조정이 없었죠.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또 300~400원을 올린다 하더라도 운송 원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하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고육지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물가가 죄다 오르는 가운데 택시와 서울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시민 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6만 8천여 가구로 한 달 사이 1만 가구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를 할인하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000여 가구로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 주공도 일부 평형은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청약 불패라 불리던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은 6만 8천여 가구로 한 달 사이 1만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위험 수위라고 정한 6만 2천 가구를 단숨에 넘어선 것입니다. 미분양 가구는 지난해 이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부동산 침체기로 분류되는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7,500여 가구로 전달보다 5.7%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지방 중소 건설사를 필두로 건설업계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매매량은 50만 8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49.9%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65%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모두 283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20.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1년 사이 8.5%포인트 느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듭 제안하면서 별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함께 난방비 문제 해결에 손을 걷어붙였지만 횡재세는 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꺼내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파 속 난방비 폭등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은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정유사들이 뜻밖의 갑자기 큰 돈을 벌었는데 정부가 이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횡재세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난방비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산업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이에 더해 추경 편성까지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 관련 예산까지 담겠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추경 편성도 적극 수용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고통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지만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요금 감면 등 마련하고 있는 여러 대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횡재세는 조세 체계의 일관성을 무시하는 포퓰리즘 정책인데다 추경도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포퓰리즘의 도 같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사늘한 민심에 자나깨나 그저 돈벌이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난방비에 취약계층은 물론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여야 모두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거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로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거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서 불거졌습니다. 흉악범은 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통상 보름 넘게 걸리는 국정원 합동조사가 사흘 만에 종료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어민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한 안보 책임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또 조사 보고서에 어민들의 귀순 의사 표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북송 결론에 맞춰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찌감치 법률적 판단을 끝내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북송 수사는 당시 책임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체계를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했는지 검토하는 게 핵심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또 귀북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해서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보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보내도 되느냐는 겁니다. 반면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강제 북송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한 조처로 법과 절차에 따른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 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안보실 최고 책임자였던 정 전 실장까지 부른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 국민의힘 내부 상황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아직도 한 달도 더 넘게 남아 있긴 합니다만 당권 경쟁에서 마지막 핵심 변수 중에 하나로 꼽혔었던 유승민 전 의원 오늘 불출마 입장을 밝혔죠.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고 지금도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 여전히 앞서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당내 여론에서는 그만큼 안 나오죠. 네. 안 나오고 구도가 이렇게 출렁이면서 오히려 더 좀 빠져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대까지 이렇게 내려간 상황인데 대통령 후보 출마까지 했고 우리 여권의 큰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선거에 나가기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도 만약에 출마를 했을 때 현재의 양강 구도를 막 흔들어 가지고 3강 구도를 만들어내고 또 결선 투표까지 갈 전망이 보였으면은 아마 좀 긍정적으로 출마를 검토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경원 후보가 이게 좀 흔들렸을 때도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김기현 후보한테 가버려 가지고 김기현 후보를 쭉 끌어올리고 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난 뒤에 남은 그 지지층조차도 거의 안철수 후보 쪽에 그대로 가버리고 예. 하는 그래서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변동성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본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당선되지 못하거나 또는 당선과 당락과 관계없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냥 소모적이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겠다 이랬는데 예. 그렇다면은 당권 경쟁엔 뛰어들지 않더라도 훗날을 좀 도모하겠다. 예.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걸까요?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여전히 탄탄한 그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뭔가 정치적 활로를 모색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인 것 같고 근데 새로운 길을 찾겠다가 살 길을 찾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신당 창당 시사한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전에 예. 이미 국민의당도 해봤고, 바른정당도 해봤고, 바른미래당도 또 해봤고, 그 뒤에는 또 새 보수당까지 해봤는데 그 참 쉽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어려운 환경은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예. 당장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신당 창당이라는 방식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당장은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 전당대회 이 당권 경쟁에서 빠지면서 나경원 전 의원도 빠졌고 유승민 전 의원도 빠지고 예. 일단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의 이 지지층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의원에게 갈 수도 있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 김기현 의원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최근 며칠 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 오늘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초접전인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예. 상당히 좀 예상외의 결과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당심이 좀 요동치고 있는 건가 아닌가 뭐 예.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표의 이동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의 표 같은 경우에는 막 흔들리던 그 시기에 대통령실과의 갈등 때문에 막 흔들리던 그 시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김기현 후보한테 가서 김기현 후보가 쭉 1등으로 이제 급상승을 했고 네. 또 사퇴하고 난 뒤에 나머지 남아있던 그 지지층은 거의 또 안철수 후보에게 갔고 예. 그게 만약에 유승민 후보에게 왔으면은 유승민 후보가 3강으로 바로 되는 것이었는데 예.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불출마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이 표가 산술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거의 그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어떤 데는 6%, 어떤 데는 9%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지금 불출마하자마자 나온 제가 이제 보도된 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불출마 직후에 바로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그 표만큼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가지고 예. 1,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수평 이동한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거기다가 또 다른 좀 전에 언급하신 그런 상당히 의외의 그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기다가 이거 좀 그 밴드웨건 효과랄지 이거 네. 좀 가속까지 붙어서 안철수 후보 쪽에 좀 그 흐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느낌, 여론의 흐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번 저희 선거를 보면서 첫째 하나는 여론의 우리 당내 우리 당 지지층 또 당원들의 여론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다는 걸 계속 보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렇게 그 구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역시 우리 선거 때 정치권에서 늘 했던 그 이야기, 선거는 역시 구도다. 이 사람 빠지니까 바로 판이 바뀌어버리고 이 사람 빠지니까 또 바로 판이 바뀌어버리고 네.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 표가 나오고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가 당락을 그냥 순식간에 순위를 바꿔버리는 그런 현상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이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빠질 경우에 예. 일단 이렇게 표 분산이 좀 덜 되기 때문에 예. 애초에 상당 기간 이제 이 친윤계 이른바 이제 대표 당권 주자로 좀 꼽혀 왔었던 예. 김기현 의원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만 예. 요 며칠 동안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양상을 보면 여론조사 양상을 보면은 그것도 좀 속단하기 어렵다. 예. 예. 그리고 지금 1차 투표에서 끝날지 결선 투표로 갈지 결선 투표로 가면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상당히 좀 안개 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상당히 좀 흥미롭게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이 당무에 깊이 개입을 했잖아요. 예. 룰도 100% 당원 직접 투표로 바꾸고 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주저앉히는 직접적인 이런 작용을 하고 특히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도 직접 만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마 이게 친윤 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소위 이제 친윤 지지자들이 찬성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당이 이렇게 대통령의 일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어 보여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에 후보단이라도 했고 인수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당무 개입의 역작용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정당이 여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때 사실은 야당과 협치도 하게 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다 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국정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큰 틀에서 여야가 공존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가는 이런 정치가 이루어질 텐데 당원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금 그 걱정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게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하나 참 그 우리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오늘 뭐 가십거리일 수도 있지만 남진 씨
네. 그 사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한편으로 야 이게 정치를 해도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참 좀 이제 이 비방전이 격화되고 하면서 앞으로 여당이 조금 더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이슈를 가지고 좀 경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네거티브를 좀 배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 또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국민 여론뿐만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혹시 그간의 이제 이 당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여론에 이제 역풍이 혹시 불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뭐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거와 실제로 이 당원 투표율이 100%니까요. 책임 당원들의 이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다를 것이다. 예. 특히 이제 영남권의 이제 비율이 한 40% 이상 되기 때문에 예. 뚜껑을 열고 보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있고 네. 그다음에 연령대별로도 그 유권자층이 많은 연령대가 있고 적은 연령대가 있는 점도 있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네. 이제 이 정도로 전국 그 대상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이 흐름을 잡아내려면은 한 2~3천 명 정도의 이 응답자가 있어야 되는데 500명 이하인 응답자가 500명 이하인 것도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 여론조사 자체가 이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당원들이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여론이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여론만 잡아낼 뿐이지 흐름은 못 잡아내고 있거든요. 예. 오늘은 이 사람 1등이었는데 며칠 지나면 또 저 사람 1등이고 그러니까 흐름을 못 잡아내는 측면에서 40일 이후에 그 결과를 지금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측한다는 게 무모해 보일 정도로 이 변동성이 크고 네. 그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론조사가 현재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표하고 연결에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당 그 유권자가 적은 그 지역에서 또는 그런 계층에서 그 지지율 많이 나와봐야 표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나 계층이라 하더라도 또 투표율이 낮아버리면 예. 그게 표로 그대로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수까지 있어가지고 지금은 40일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 참 굉장히 힘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전에 최근에 어떤 분들은 뭐 게임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던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고 그 변수 하나하나의 이슈 하나하나의 여론의 이 그 예민한 반응 추이를 보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당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흥행은 잘 될 것 같은데 예. 잘 될 것 같은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당원 지지층들 당원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는 그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 긍정적인 이 경쟁을 하는 쪽이 좀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그걸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 공히 예. 네거티브는 좀 그 배제하고 예. 좀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뭐 한 달도 넘게 훨씬 더 넘게 남았으니까요. 그 정도의 기간이면 뭐 선거에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이른바 이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많이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요. 민주당의 길 오늘 이제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 첫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김영배 의원님도 참여를 하시고 계셨죠? 오늘 토론회도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고요. 오늘 이원욱 의원이 사회를 보시면서 성격을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정치 결사체가 아니고 대안과 우리 민주당의 방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토론 모임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재미있는 게 비명계 모임이 아니고 비전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모임이요? 예, 비명 모임이 아니고 예. 비전 모임이다. 그래서 비전을 많이 만들어내는 모임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격 규정을 했는데 대표도 아까 와서 많이 웃으면서 이 민주정당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비전 작업을 하는 그런 모임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 의지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다음번에는 한번 같이 토론도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비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분들이 그동안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돕지 않은 분들이 좀 많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은 어차피 이제 야당으로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진짜 수권 야당으로 제대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정당이라면 이런 다양한 목소리나 다양한 토론 뭐 그런 게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오가고 그런 게 이제 또 누가 더 나은가 또 나중에 또 검증도 해보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당 대표에게 도움도 될 수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 중요한 출발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앞으로 다양한 그런 그룹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정말 당 대표로서 좀 민주당을 제대로 한번 다양한 목소리들을 집결해서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참여하는 의원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요. 예. 이제 오늘 참석한 분은 20명 좀 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주로 이제 오늘 많이 이야기됐던 게 민심으로 바라본 민주당의 길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픈 발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나오셔서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오히려 인물 경쟁력,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에 이제 소위 비토, 그러니까 비호감이라고 하죠. 비호감도. 그 다음에 민주당이 세대 교체를 못하고 굉장히 고인물이다. 네. 뭐 이런 지점에서 이제 앞으로 여론 지형에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픈 대목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소위 운동권 출신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50대에 접어든 그런 층이 좀 새로운 자기 역할 조정을 하면서 정말 신선한 리더십을 형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예. 좀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내부의 자성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혁신과 관련된 정치개혁과 관련된 정책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앞으로 깊이 있게 좀 많이 나누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제 민주당의 길, 앞으로 당의 진로를 얘기하자면은 당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이 검찰 수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점과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전문가 말씀으로는 그런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직간접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특히 중도층의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예. 하는 점이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서는 여러 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검찰의 이런 짜여진 각본에 따르는 이런 저희 공세들이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분열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중도층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여론이 빨리 돌아선다. 네. 뭐 이런 데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런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언급이나 좀 대응 이런 걸 질서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점검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소위 국민들이 보실 때 우리 지지층과 중도층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중도층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되려면 이런 이제 여론의 지형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방침을 정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토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만 하고 가셨나요? 아니면은 끝까지 축사를 계셨나요? 하시고 한 서너 명 정도 발언을 듣고요. 예.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더 의원들이 좀 직접적인 언급,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추측도 좀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비명계 이 대표 의원들이 핵심적으로 참석한 그런 모임이라고 이제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 대표가 참석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채롭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많이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 민주당도 이제 야당으로서 내부 그런 이제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게 오히려 더 당에 활력을 주고 대표 입장에서도 폭넓게 이제 자신의 견해와 조금 다른 견해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포용성을 부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견제 활동을 단합된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민주당에게도 좋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역할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오늘 출발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똑같은 견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나란히 가면서 또 서로가 이렇게 도울 건 돕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런 이제 건전한 정당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 출발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검찰의 이제 추가 소환에 대해서 나가겠다 얘기를 했고요. 뭐 그게 이 다음 주 주말이 될지 다다음 주 주말이 될지 뭐 그건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이 돌아오는 오는 토요일부터 또 장애 투쟁도 이제 병행할 계획이죠. 국민 보고 대회 형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 동원 훈련 같은 당 조직 동원 훈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차 동원 훈련이 지난번 성남지청 출두에서 또 지도부와 의원들 50여 명이 이제 같이 가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별로 이렇게 저도 뭐 말씀드렸지만 별 도움이 안 될 거다. 법리를 가지고 또 사실관계, 혐의 사실을 가지고 다투어야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검찰은 정치적으로 안 밀리기 위해서 법리를 사실관계, 혐의 사실을 더 깊이 파고들고 법리를 더 꼼꼼하게 완벽하게 구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 직후에 민주당 여론조사는 좀 더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장외로 나가가지고 당원들, 열렬 지지층들을 이제 또 다시 동원해가지고 검찰이나 법원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 1월 임시국회도 그 소집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또 현안도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현안도 없는데 그 기간에 혹시라도 구속영장 청구될까 봐서 청구되면은 국회에서 체포영장 기각시키려고 딱 준비한 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회의도 안 열리고 어제 겨우 마지막 본회의 열어가지고 보통 한 150개 정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본회의인데 6개 달랑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내일 모레부터 또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2월 임시국회 2월 2일부터 열고 첫 행사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첫 행사가 이틀 뒤 2월 4일에 장외로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방탄 국회 임시국회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효과가 없을 텐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회 열어놓고 밖에 나가는 거 정말 국민들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 안에서 또 할 말 있으면 안에서 하고 또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자기 혼자서 사실관계 또 법리 가지고 검찰하고 다투고 그게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는 같은 국회 같은 또 정당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보기 안 좋지만 여론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회 자체도 이제 개점 휴업 상태인데 사실상 이렇게 장외 투쟁을 이제 병행하는 것 자체가
여론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오히려 이 방탄 프레임 쪽으로 이제 더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셨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주말에 이 국민 보고 대회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쪽으로 간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공세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번이나 지금 나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부르잖아요. 또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야당 대표가 이렇게 검찰에 한 달도 안 돼서 3번이나 불려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대통령의 이 후보를 이렇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3번이나 부른 역사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2월 10일 날 권오수 씨 등 주범들이 1심 판결이 나오는데도 지금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추가적인 지금 이제 주가 조작의 정황 자체도 공판을 통해서 공개될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사실관계가 거의 명확한 것 같은데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난번 사실은 1월 국회가 공전됐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이유도 국정조사를 사실상 방해했던 국민의힘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공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연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서 전혀 이 정부에서 책임자들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유족들은 울부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사실 국민들께 이제 저희들은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는 정상적으로 갑니다. 당연히 2일 날 개원식을 하고요. 6일부터 대정부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 주 13일부터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고 상임위도 다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저희들이 다수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국회에서 저희들이 떠들어도 요만큼도 안 들어주고 야당은 싹 깔아뭉개고 야당 대표는 한 번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사만 계속하고 그것도 증거도 새로도 나온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지금 야당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들러리만 서고 그냥 뭐 국회 열리면 국회 단상에서나 그냥 자기 말 계속하고 떠들고 그 아무것도 대통령이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해주면서 국민의 목소리 절반 이상 가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것도 다수당의 목소리는 요만큼도 국정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가 운영에서 그냥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들이 장외투쟁만 하고 대대적으로 무슨 국회를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말 검찰 독재라는 말을 듣기 싫으면은 정말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하시고 또 책임 있는 정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사건 사고의 책임을 묻고 국정 쇄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민생을 위한 파트너십으로서의 여야 협치도 살아나고 저는 이 어려운 민생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정말 그걸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1월도 그랬지만 사실 2월도 1월에 이제 전국을 얼어붙게 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충돌 몇 번 더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권 레이스가 좀 더 격화될 테니까요. 이런 가운데 이제 민생 현안이 여러 가지로 좀 산적도 있는데 2월 임시국회는 좀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은 견고하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반도로 출동했던 세계 최강 F-22 전투기와 핵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올해 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와 독자 핵무장론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 1년여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고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remains ironclad. The United States stands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hat's one of the largest U.S. troop deployments around the world. And it just shows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또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핵항공모함 등이 다양한 억제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Deployed fifth generation aircraft, F-22s, F-35s. We also deployed a carrier strike group to visit the peninsula. You can look for more of that kind of activity going forward. 이종섭 장관도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게 앞으로도 다양한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확고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은 그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적인 핵 개발 또는 도발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 차례 공언했던 연합연습 확대 강화와 관련해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대규모 연합합동 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어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예방을 끝으로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지인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한 이번 방안이 북위협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 엔진 시험을 간 정황이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2월 들어 각종 정치적 기념일이 있는 만큼 비교적 조용한 1월을 보낸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북한군 엔진 시험장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이 시험장엔 고체연료 엔진용 시험대가 설치돼 있는데 하루 새 시험대 옆 들판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눈으로 덮인 다른 지대와 달리 흙바닥이 드러났고 그을린 흔적의 길이가 120m에 달해 강력한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는 북한이 위성 발사에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번 시험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준비 시간이 짧아 사전 징후 포착이 더 어렵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개발을 예고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시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ICBM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체 엔진을 탑재한 중장거리 미사일은 일본뿐만 아니라 괌, 알래스카 그리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보여주게 된다면 긴장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북한의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해 12월 15일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인원 및 차량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엔 인민군 창건 75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면서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놓고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본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작 핵심은 뺀 채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계승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한국 측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기업이 이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양국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協議において双方は懸案を解決をして、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るべく意思疎通を継続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改めて一致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최근 피고 기업이 가입된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경단련이 한국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피고 기업이 배상에 관여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면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계승을 밝히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닌 과거 정부 발표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무의미해진 수출 규제 해제를 거론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태세입니다. 한국 측이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의 핵심은 사실상 뺀 채 일본 정부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韓国は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に協力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です。現下の戦略環境を踏まえれば、日韓、日米韓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は 자민당 내 일부 우익 성향 인사들은 사죄 계승이나 수출 규제 해제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역사인식 아래 일본이 외교적 승리만 목표로 삼는다면 과연 진정한 관계 개선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앞서 관련 리포트도 들으셨습니다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한일 외교당국이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고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떤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의견 차이만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당국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세부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미디어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거의 미디어가 보도를 했고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한국 정부가 공식 안으로 채택할 것 같다. 이런 보도와 그렇지만 이번에도 의견을 일치는 보지를 못했고 특히 사죄 표명의 문제 그리고 기업 참여의 문제에서는 해결의 방식을 찾지 못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핵심 쟁점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일에 한국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제3자 변제 방안이 있었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대신 이제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이제 변제하는 그런 방안입니다만 이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한도 여전히 쟁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언론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도 일본 방송에 토론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토론도 하기도 했고요. 네. 이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신 지불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미디어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즉 일본은 이미 65년 한일 조약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국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관여할 게 아니라는 논리를 했죠. 즉 이번 한국 정부가 세운 안은 결국에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도 않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사죄 표명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우익 인사들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시 합의를 해도 한국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일체 여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제3자 변제 방안에 일본 기업, 특히 이제 전범 기업의 이제 참여가 이제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자, 오늘 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정부가 이들 이제 가해 기업에 직접 참여 없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자, 이런 그 보도 내용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
네, 일본에서의 주요 미디어는 대체로 참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한국 외무부 주관의 공청회에서도 서민진 국장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더 이상 사죄를 요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기업에 공식 요청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 기업이 어떤 재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에서는 일본 기업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논리를 미디어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그 일본 기업, 특히 이제 전범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이 우선 배상하더라도 나중에 일본 측에 이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구상권을 남길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 이제 구상권 청구 포기를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바지 단계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양국이 의견 접근의 여지가 과연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제3자 변제라는 것은 실제 피해자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만 되는데 실제 피해자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것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일본 측 기업들이 그 재판의 책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상권은 현재는 아니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일본 기업이 이 재판의 결과를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 구상권, 재판의 배상 권리까지 포기하라라고 선언을 하라는 것인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재판 결과를 결국 무력화시키고 뒤집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아니고 일본은 이것을 그렇지만 끝까지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 그분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이 합의가 나와야지 이제 좀 더 이제 효력이 있는 유효한 그런 이 협상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선 상당히 좀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언뜻 생각하면은 일본 기업들이 이 재단에 기부하거나 이 배상에 참여할 어떤 그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자발적인 기부 자체도 일본 정부가 반대하고 막을 거라는 그런 입장인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네, 실제 그렇죠. 일본 기업이 이 문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실제 이것은 일본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직도 한국에 약 20만 명 이상의 많은 재판이 일어날 것이고 보상 요구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법원 재판 판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베 정권에서부터 기시다 정권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는 예를 들면 축구 단체 같은 경우에도 프로축구에도 기부를 하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책임의 최소한 사죄와 유감 없이 하는 단지 기부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당사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현재 방침을 어떻게든지 바꾸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일단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리를 하면은 일본 기업, 개별 기업들이 직접 이 배상에 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경련에 해당하는 이제 일본의 이 경제 단체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뭐 생각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역시 이 피해자 유족들이 좀 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방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기업들 중에서 이 경단련이 특히 한국과의 무역하는 기업들은 일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판의 당사자인 신일철 그리고 이 미쓰비시 중공업 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접 당사자 기업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재판 결과와는 관계없는 기업들의 일부 기부 활동이 되기 때문에 경단련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사과하고 사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역시 중요한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뿐 아니라 가해 기업들도 직접 사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과거의 총리급 담화의 내용을 반복하는 그 수준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보도에 의하면 95년 무라야마 담화를 이후에 고이즈미 수상도 계승을 했다고 하고 아베 수상도 계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정도 역대 정권을 계승한다라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는 발표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발표도 있지만 일본 기업이 당사자에게 직접 사죄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이 간접적으로 계승한다는 것만 가지고 이 재판의 이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과 당사자들이 먼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우선시해야 될 것입니다. 네. 양국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좀 크고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상당히 좀 풀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양국 정부는 국장급 회의뿐만이 아니고 고위급 회담도 병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죠. 이 현안만 해결되면은 이 관계 정상화, 한일 정상 간의 회담도 봄쯤이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벌써부터 나오긴 하던데요.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춰보면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피해자와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한일 간에 절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외무부 토론회에서도 당사자들이 질문했지만 왜 지금 시기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정부는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속에서는 오히려 5월 중순에 일본에서 G7 회의가 있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 초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지 않는가. 즉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를 G7에 초청하는 전제 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 한미일의 군사적 안전 보장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이 한일 우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안전 보장, 즉 징용공 문제 같은 해결을 훨씬 더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을 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들과 설명하는 시간을 한일 양국 정부가 충분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과거에 한일 그 위안부 회담,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경험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좀 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르면 올해 봄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하는 쪽으로 일본 측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죠.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것이라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이웃 나라들과 협의도 제대로 안 거치고 이루어지면 한일 간 갈등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작년 7월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고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1,000개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0만 톤을 물로 희석해서 올 봄이나 여름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이나 어민들은 이것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일본 자민당은 이게 오염수가 아니고 이미 처리수이고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 공개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한일 관계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일의 중요한 현안으로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새 컷입니다. 한파의 난방비 폭탄으로 마음까지 추운 요즘인데요. 매년 기부를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며 지난해보다 더 큰 금액을 쾌척했습니다.
전라남도 임실군 삼계면엔 해마다 수억 원을 기부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있는데요. 삼계면이 아버지의 고향이라고만 밝힌 기부자는 고향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해와 지지난해 각각 3억여 원과 4억여 원가량을 같은 방식으로 전달했었는데요. 올해는 난방비 폭탄 등 물가 상승 때문에 취약계층이 더 어려울 거라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금을 더 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기부금을 늘렸다고 합니다. 임실군은 기부를 받을 저소득층에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알림 편지를 같이 발송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선 난데없는 항공 투하탄이 발견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걸로 추정된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여느 공사장과 다를 바 없는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이곳에서 포탄으로 보이는 쇳덩어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는데요.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수거한 건 폭 25cm, 길 70cm, 무게 45kg짜리 항공 투하탄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굴착기 기사가 지역 난방선로를 매설하기 위해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포탄을 발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항공 투하탄이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AI를 이용해 분석해봤더니 인류의 온난화 억제 목표가 10년 안에 좌절될 거란 암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탠퍼드대와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향후 지구 기온 상승 시간표를 도출했는데요. 산업화 전보다 지구 온도가 섭씨 1.5도 높아지는 시점이 2030년대 초반에 도래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런 온난화 억제 목표가 10년 안에 좌절될 거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는 것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직항편의 모든 승객에게 다시 PCR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에 격리됩니다. 중국이 1월 8일부터 입국 격리와 PCR 검사를 폐지한 만큼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됩니다. 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에만 비자 보복 조치를 풀고 우리를 향해 직접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빼놓고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한국만 손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란 목줄 논란으로 들끓었던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韩国1月27日新增新冠确诊病例 3.17万例，现在却要抵制我国赴韩，所谓科学防疫简直可笑至极。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와중에 한국에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올 때마다 일방적 통보를 받은 사실 외엔 알려줄 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에 종료가 됩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뒤 90일 단위로 연장해 왔는데 최근에는 지난 11일 재연장됐습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무료 제공할 수 있지만 종료되면 관련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의료보험과 약품 허가, 원격 진료 등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Here's the bottom line. When my predecessor got COVID, he had to get helicoptered to Walter Reed Medical Center. He was severely ill. Thankfully, he recovered. When I got COVID, I worked from upstairs of the White House, and the office is upstairs, and for that 5-day period. The difference is vaccinations, of course. 앞서 일본 정부도 오는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特段の事情が生じない限り、5月8日から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から外し、5類感染症とする方針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진료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서방으로부터 탱크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탱크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과의 협상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의 탱크 지원이 결정된 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입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가 크림반도, 포병기지 등 러시아의 후방을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입니다. 서방은 일단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숄츠 독일 총리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Nous n'avons pas ces demandes aujourd'hui formulées, mais à chaque fois qu'il y a des demandes, on les considère et on regarde aussi ce qui est utile et ce qu'on peut faire et dans quel délai. 러시아는 서방의 무기 지원에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Украина требует все новые и новые вооружения. Запад поощряет требования, присягает готовности эти вооружения обеспечить.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는 꼭두각시 주인들과 대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2026년 기간 만료 후 대체 조약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조력 국가인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IOC가 러시아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것은 테러를 용인할 수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Готуючись до Паризької олімпіади, ми маємо бути впевнені в тому, що Росія не зможе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її чи будь-яку іншу міжнародну спортивну подію для пропаганди агресії чи свого державного шовінізму. 우크라이나는 오는 3일 올림픽위원회 비상총회를 열어 파리 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도 일제히 IOC의 결정에 화살을 날렸습니다.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SNS를 통해 IOC의 판단이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못됐다며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고 고립을 강화할 시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지도자들도 줄지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IOC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폴란드 체육부 장관은 유럽 소속인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꼬집었습니다. IOC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이 최근 IOC를 향해 전쟁과 사륙, 파괴의 옹호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과 관련해 이 발언을 포함한 모든 중상모략을 거부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가 최근 두 나라 선수들을 아시안게임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하자 IOC는 이를 지지하면서 이들이 중립국이나 중립단체로 파리올림픽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